매년 인류는 4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랩핑 포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광둥으로 떠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플라스틱 제조 단지 가운데 하나를 방문합니다. 이 거대한 단지는 하루에 10,000톤이 넘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린 원유가 마침내 당신 손에 들려있는 완성된 플라스틱 병이 되기까지 플라스틱 생산의 전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 단지는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펼쳐져 있으며 3교대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1만 5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는 48개의 생산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라인이 동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냅니다. 굴뚝은 하늘을 향해 약 70m 높이로 솟아있고 지하에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어 이 산업의 미로 속으로 원료와 완제품을 실어 나릅니다. 만약 당신이 산업 공정에 매료되어 있고 일상적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세밀한 공장 탐방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다 및 수천 미터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해양 시추 플랫폼들이 플라스틱의 원료가 될 물질, 즉 원유를 퍼 올립니다. 이 진하고 검은 액체는 수백만 년 전 주거 퇴적층 아래에 묻힌 미세한 해양 플랑크톤과 조류, 세균 같은 유기체들이 오랜 지질 시대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압축되며 변한 결과물입니다. 멕시코만과 북해에 떠있는 해상 플랫폼에서 엔지니어들은 첨단 시추 장비를 다루며 바닷속 3,000m 이상 깊이까지 구멍을 뚫습니다. 전 세계를 합치면 이런 시설들은 하루에 약 9,500만 배럴의 원유를 뽑아 올립니다. 한 배럴에는 159리터의 원유가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겨우 대략 4%에서 6% 정도만이 결국 플라스틱이 됩니다. 나머지는 연료, 윤활유, 아스팔트와 다른 석유 제품으로 사용됩니다. 채굴 과정 자체가 공학의 정수입니다. 지름이 최대 60cm에 이르는 회전식 드릴 비트가 암석층을 뚫고 내려가고 그 옆으로는 시추 진흙기라 불리는 특수한 진흙이 계속해서 펌프로 주입되어 장비를 식히고 잘려나온 암편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진흙은 또한 시추공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도록 정교하게 조제된 혼합물입니다. 마침내 유전층에 도달하면 때로는 300발을 훌쩍 넘는 막대한 압력차 때문에 원유가 스스로 시추공을 타고 위로 치솟습니다. 해상 플랫폼 하나를 짓는 데만도 수십억 달러, 즉 10억 달러가 훌쩍 넘는 비용이 들 수 있고 가동이 한창일 때는 하루 5만 배럴 정도를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원유는 복잡하게 얽힌 해저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그곳에서 물과 천연가스, 침전물 등이 분리됩니다. 이후 원유는 수백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에 실리거나 수천 킬로미터를 잇는 육상 파이프 라인을 따라 정유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진짜 변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정유 공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로 솟은 증류탑, 거대한 가열로, 복잡한 처리 장치들이 마치 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처럼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원유는 가장 가벼운 기체에서부터 끈적한 타르 같은 무거운 물질까지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탄화수소 분자가 뒤섞인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정유 공장의 임무는 이 혼합물을 분리하고 다시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분별 증류탑이라
불리는 거대한 탑에서 시작됩니다. 이 탑은 높이가 약 60m, 지름이 약 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원유는 우선 엄청난 가열로에서 약 400도 섭씨까지 가열되어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과열된 증기는 압력을 받으며 탑의 아래쪽으로 들어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탑 안에는 서로 다른 높이의 수십 개의 트레이, 즉 접시 모양의 층이 들어있는데 보통 40층에서 50층 정도입니다. 각 층마다 온도가 조금씩 다르고 분자량이 다른 성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온도에서 차례로 응축되어 액체가 됩니다. 가장 가벼운 성분들, 예를 들어 프로판과 부탄 같은 기체는 맨 위까지 올라가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화됩니다. 휘발유는 중간 정도 높이에서 7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응축됩니다. 등유와 경유는 그보다 더 아래에서 응축됩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나프타라는 중간 무게의 분획입니다. 나프타는 대략 150도에서 200도 섭씨 사이에서 응축되는 액체로 색깔은 옅은 집색이고 점도는 휘발유와 비슷합니다. 바로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핵심 원료입니다. 대형 정유 공장 하나는 하루에 대략 30만에서 5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고 그 가운데 약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의 나프타를 석유화 학용 원료로 따로 빼냅니다. 나프타는 이어서 크래킹 공정으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나프타는 강렬한 화학적 변신을 겪습니다. 크래킹 가열로 안에서는 온도가 섭씨 800도에서 900도 사이까지 치솟습니다. 나프타 분자는 보통 탄소 원자를 8개에서 12개 정도 가진 긴 사슬 구조인데 이 고온에서 사슬이 잘게 쪼개집니다. 이렇게 고온과 수증기를 이용해 긴 탄화수소를 잘게 부수는 과정을 열분해 또는 스팀 크래킹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대부분 플라스틱의 기본 재료입니다. 크래킹은 가열로 안에 깔린 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프타와 수증기가 섞인 혼합물이 최고 온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겨우 1초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분자들이 의미 없는 탄소 덩어리로까지 부서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성가스를 곧바로 퀀치 타워라 불리는 냉각탑으로 보내 물을 뿌려주며 순간적으로 온도를 낮춥니다. 섭씨 900도에 가까운 온도가 순식간에 약 400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세계적 규모의 현대식 크래킹 시설 하나는 하루에 대략 1000톤의 나프타를 처리하고 그 결과로 약 300톤의 에틸렌과 150톤 정도의 프로필렌, 그리고 여러 가지 값비싼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에너지 소비량도 엄청나서 에틸렌 공장 하나가 쓰는 전력만으로도 인구 5만 명 규모의 도시 한 곳을 충분히 돌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생성의 심장부, 중압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이곳에서 단순한 기체 분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재다능한 물질, 플라스틱으로 변신합니다. 거대한 강철 반응기 안은 원통형 용기로 높이가 대략 15m, 지름이 약 5m에 이릅니다. 안에서는 섭씨 60도에서 300도 사이의 온도와 최대 3000기압에 가까운 막대한 압력처럼 정밀하게 조절된 조건이 유지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에틸렌 분자들은 흥미로운 변화를 겪습니다. 티타늄이나 크로뮴 화합물 같은 특수 촉매가 투입되면 작은 분자 수만 개가 서로 손을 잡듯 이어져 하나의 긴 사슬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긴 분자를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한 가닥의 고분자 사슬에는 에틸렌 단위가 5만 개에서 20만 개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고 전체 분자량은 수백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바로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은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온도와 압력, 촉매의 종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유형의 폴리에틸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즉 HDPE는 분자 사슬 사이의 강역이 촘촘하고 가지가 거의 없어 결정성 구조가 강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강하며 화학 물질에도 잘 견딥니다. 우유통, 세제 용기, 배관 등에 쓰이죠. 이 물질의 밀도는 보통 센티미터 세제곱당 0.94g에서 0.97g 사이에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즉 LDPE는 분재 가지가 많아 사슬이 빽빽하게 쌓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구조가 덜 결정질이고 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비닐봉지, 랩필름, 부드러운 짜는 병 등에 쓰입니다. 밀도는 대략 센티미터, 세제곱당 0.91g에서 0.94g 정도입니다.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즉 LLDPE는 둘 사이의 특성을 섞어 강도와 유연성의 균형이 좋습니다. 스트레치 필름이나 농업용 필름과 같이 늘어나면서도 튼튼해야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프로필렌 분자도 중합되어 폴리프로필렌, 즉 PPE가 됩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요거트 용기, 자동차 부품, 의료용 주사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핵심 플라스틱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생산에는 지글러나타 촉매나 메탈로센 촉마에 같은 특수 촉매가 필요하고 보통 섭씨 70도 안팎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압 반응기는 끊임없이 녹아있는 폴리머를 뱉어냅니다. 이 녹은 플라스틱은 꿀처럼 걸쭉한 액체로 온도는 약 230도 정도입니다. 이 물질은 즉시 물로 급속 냉각되고 회전 칼로 잘게 잘려 펠릿 또는 너들이라 불리는 작은 알갱이가 됩니다. 각각의 알갱이는 지름이 대략 3mm에서 5mm 정도인 작은 원통형 또는 구형입니다. 이 펠릿이야말로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에서 통용되는 공통화폐와도 같습니다. 벌크 컨테이너나 전용 화물 열차, 선박을 통해 전 세계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폴리머 공장 한 곳은 한 시간에 대략 10톤 정도의 플라스틱 펠릿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기 점검으로 멈추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펠릿은 종류별로 나뉘어 품질 검사를 거친 뒤 5,000톤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사일로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곧 세계 곳곳의 가공 공장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광둥에 있는 우리의 공장에서는 높이가 약 30m에 이르는 거대한 사일로들이 수백만 개의 플라스틱 펠릿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기 압력을 이용하는 이송 장치가 사일로 바닥에서 펠릿을 빨아 올려 천장 근처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를 통해 각 생산 라인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펠릿이 플라스틱 병으로 변하는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펠릿은 먼저 압출기로 들어갑니다. 압출기는 안에 회전식 나사, 즉 스크루가 들어있는 커다란 강철 실린더입니다. 스크루의 길이는 대략 3m에서 4m, 지름은 30cm에서 40cm 정도입니다. 스크루가 분당 60회에서 90회 정도 회전하면 펠릿이 전방으로 밀려나갑니다. 실린더 외벽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눈 히터가 설치되어 온도가 점점 올라가 마침내 플라스틱이 완전히 녹아 균일하고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온도는 대략 200도에서 250도 사이입니다. 압출기는 최대 200배에 이르는 높은 압력을 걸어 녹은 플라스틱을 정교하게 가공된 다이, 즉 금형 구멍을 통해 밀어냅니다. 병을 만들기 위해 이 공장은 주로 사출 성형기를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기계 한 대 가격이 5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고 무게는 20톤에서 40톤 사이입니다.
삼상 전원을 사용하며 300kW에서 500kW에 이르는 전력을 끌어다 씁니다. 녹은 플라스틱은 최대 1500바에 이르는 엄청난 압력으로 강철 금형 안으로 주입됩니다. 이 금형의 공극은 프리폼이라 불리는 작은 시험관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출은 보통 이 초 안에 이루어져 금형 전체를 완전히 채웁니다. 금형 자체도 놀라운 정밀 기계입니다. 단단히 경화된 강철로 만들어지고 가공 정밀도는 보통 오차가 0.01mm도 되지 않습니다. 금형 하나에 16개, 32개 또는 48개의 캐비티가 들어있어 한 번에 그만큼의 프리폼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금형 안에는 냉각수 통로가 복잡하게 뚫려 있어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플라스틱이 빠르게 굳도록 돕습니다. 프리폼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 최소 15초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금형이 자동으로 열리고 프리폼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 프리폼들은 이축 신장블로 성형기라고 불리는 또 다른 기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진짜 병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프리폼은 먼저 적외선 오븐에서 다시 가열됩니다. 온도는 대략 섭씨 100도 정도로 플라스틱이 부드러워져 늘어날 수 있지만 다시 녹아 흘러내리지는 않을 수준입니다. 적당히 달궈진 프리폼은 병 모양의 금형 안으로 옮겨집니다. 위쪽에서 스트레치 로드라고 불리는 금속 막대가 내려오면서 프리폼을 길게 잡아당겨 세로 방향으로 느리고 동시에 안쪽에서는 40바 정도의 압축 공기가 불어들어가 프리폼을 사방으로 밀어내며 금형 벽면을 꽉 채우게 합니다. 약 3초 뒤 프리폼은 길이가 처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난 완성병이 됩니다. 이때 늘림과 팽창으로 인해 고분자 사슬이 세로와 가로 두 방향으로 정렬되는데 이를 이축 배향이라고 부르며 병의 기계적 강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금형은 섭씨 15도 정도로 유지되는 냉각수를 계속 흘려보내 빠르게 열을 빼앗습니다. 한 생산 라인은 이런 병을 한 시간에 대략 36,00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당 10개, 분당 600개 꼴입니다. 공장이 동시에 가동하는 생산 라인은 20개 정도이므로 한 시간에 70만 개가 넘는 병이 하루로 따지면 거의 1,700만 개에 가까운 병이 생산됩니다. 금형이 규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쉼 없이 계속되는 기계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금형에서 막 나온 병은 아직 따뜻합니다. 온도는 대략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입니다. 이 병들은 온도가 대략 25도 정도인 주변 온도까지 확실히 떨어져야 안전하게 다루거나 적층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무게나 다른 병의 무게에 눌려 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병들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당 30m에서 60m 정도 속도로 이동하며 긴 냉각 터널을 통과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대형 송풍기가 온도와 흐름이 정확히 제어된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줍니다. 어떤 시설은 추가로 미세한 물 안개를 뿌려 더 빠르게 냉각하기도 합니다. 안개 방울은 병 표면에 닿자마자 증발하며 증발열을 통해 효과적으로 열을 빼앗습니다. 전체 냉각 과정은 대략 30초에서 60초 정도 걸리고 이동한 플라스틱 내부의 결정 구조가 더욱 안정되면서 최종적인 강도를 갖추게 됩니다. 냉각된 병들은 고속 비전 시스템의 검사를 받습니다. 초고속 카메라가 병 하나당 초당 100장 정도의 이미지를 찍어 벽 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형상이 불완전하거나 이물질이 섞인 경우 등을 찾아냅니다.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0.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결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불량으로 판정된 병은 즉시
공기 분사 장치에 의해 메인 컨베이어에서 옆 라인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빼낸 병은 다시 분쇄해서 원료로 재사용됩니다. 현대식 시설에서 불량률은 매우 낮아 전체 생산량 가운데 0.5%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200개의 병 가운데 1개가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압출 공정을 통해 만드는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 같은 제품의 경우 냉각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녹은 플라스틱은 넓고 얇은 시트나 튜브 모양으로 다이를 통해 나온 뒤 내부에 섭씨 20도 정도의 물이 흐르는 크롬 도금 강철 냉각 롤러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 롤러는 플라스틱을 식히는 동시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광택을 내줍니다. 충분히 식은 플라스틱은 회전 칼날이나 레이저 커터가 달린 정밀 절단기로 넘어갑니다. 이 장비는 분당 수천 번의 절단을 수행하면서도 절단 오차를 0.1mm보다 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장용 필름은 이렇게 잘려 하나에 50kg에서 100kg 정도 무게의 대형 롤 형태로 종이 코어에 감겨 나옵니다. 공장의 품질관리연구실은 매 시간마다 무작위로 제품 샘플을 가져와 시험합니다. 인장 시험기로 강도를 측정하고 반복 굽힘 시험으로 유연성을 확인하며 마이크로미터로 두께 균일성을 측정합니다. 또 분광 분석으로 화학적 순도도 점검합니다. 병은 물을 채운 상태로 약 1.5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낙하 시험을 거쳐 운송 과정에서 쉽게 깨지거나 터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검사 덕분에 매일 수백만 개의 제품을 쏟아내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 무늬도 없는 맑은 플라스틱 병들이 장식과 라벨링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역은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공간으로 여기서 병들은 색과 로고, 브랜드 이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트 진열대에서 쉽게 알아보는 그 모습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실크 스크린 인쇄입니다. 병은 스핀들 위에서 회전하고 그 위로 인쇄 헤드가 지나가면서 잉크를 미세한 망사판을 통해 플라스틱 표면에 눌러줍니다. 이 망은 보통 센티미터당 150 가닥에서 200 가닥 정도의 매우 촘촘한 그물입니다. 최신 장비는 분당 400개에 가까운 병을 인쇄하면서도 여러 색깔을 정확히 맞춰 겹쳐 찍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6색에서 8색까지 차례로 입히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잉크는 자외선으로 경화되는 잉크나 용제형 코팅으로 플라스틱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긁힘과 물, 자외선에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인쇄 스테이션은 한 가지 색만을 담당하고 병은 여러 스테이션을 차례로 지나며 완성된 무늬를 얻게 됩니다. 색이 들어가는 위치를 정교하게 맞추는 레지스터는 광학 센서로 관리합니다. 센서는 병에 인쇄된 기준 표시를 읽어 필요하면 공압 액추에이터를 움직여 병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정렬 오차는 보통 0.2mm에서 0.2mm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방법은 슈링크 슬리브 라벨링입니다. 미리 인쇄된 플라스틱 필름 슬리브를 자동 장치가 병 위에 씌우고 병이 섭씨 180도 안팎의 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슬리브가 수축하여 병의 모양을 빈틈없이 감쌉니다. 이 방식은 병 전체, 즉 360도 방향에 모두 그래픽을 넣을 수 있어 병 전체를 하나의 광고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제품에는 인몰드 라벨링, 즉 IML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 경우 인쇄된 라벨을 사출 전에 금형 안에 미리 넣어두고 로봇팔이 진공 패드를 이용해 라벨을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로 제자리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녹은 플라스틱을 사출하면 플라스틱과 라벨이 하나로 융합되어 이후에는 아무리 씻고 긁고 구겨도
라벨이 벗겨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외관과 내구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여기에 한층 더해 분사 코팅이나 침지 코팅 같은 공정으로 특수 코팅을 입히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산소 차단 코팅은 산소가 플라스틱 벽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 음료나 식품의 유통기한을 몇 달에서 수년까지 늘려줍니다. 또 정정이 방지 코팅은 전자제품 포장용 플라스틱에 먼지가 들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제 생산 라인의 마지막 구간, 포장 구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사실상 자동화 창고입니다. 여기서 완성된 병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향해 떠날 최종 준비를 합니다. 진공 흡착 패드를 단 로봇 팔이 줄줄이 나오는 병을 초당 서너 개, 분당 120개 정도 속도로 집어 올려 정해진 패턴대로 정렬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들은 보통 6개, 12개, 24개 단위로 묶여 수축 포장용 필름으로 감싸지거나 골판지 상자에 담깁니다. 필름 포장은 섭씨 160도 정도의 슈링크 터널을 통과하면서 약 몇 초, 보통 4초 남짓되는 시간 동안 급격히 수축해 병 묶음을 단단히 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팔레타 이저라는 거대한 로봇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높이가 대략 6m에 이르는 이 장비는 골판지 상자나 병 묶음을 나무 팔레트 위에 정교하게 쌓아 올려 높이 약 2m 정도의 안정된 탑을 만듭니다. 팔레트의 가로와 세로 길이는 각각 약 1.2m와 1m 정도입니다. 표준 팔레트 하나에는 수천 개의 병이 실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개씩 든 병 묶음이 60층 쌓인 경우 병의 총 개수는 1440개가 됩니다. 팔레타이저는 분당 40개 안팎의 상자를 처리하며 쉬지 않고 계속 작업합니다. 이제 스트레치 래퍼가 팔레트 주위를 여러 겹의 투명 스트레치 필름으로 감쌉니다. 보통 5겹에서 8겹 정도를 감아 운송 중에도 팔레트 위에 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 필름은 대략 15%에서 20% 정도 미리 느린 상태로 감겨 안쪽 짐을 짓누르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동 유도 차량, 즉 AGV라고 불리는 무인 지게차가 이 팔레트들을 고창고로 실어 나릅니다. 이 창고의 바닥 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팔레트 3만 개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창고 관리 시스템은 바코드 스캐너와 RFID 태그를 이용해 각 팔레트의 위치, 제품 종류, 수량, 입고 날짜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이 공장 한 곳에서만 매 시간 길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트럭 수대가 출발합니다. 컨테이너 하나에는 팔레트 22개 정도가 실리고 그 안에는 3만 개가 넘는 병이 들어갑니다. 공장 전용 철도선에서는 하루에 컨테이너 50개 안팎을 화물 열차에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인근의 선전과 홍콩 항구에서는 수많은 컨테이너선이 이런 컨테이너들을 전 세계 항만으로 실어 나릅니다. 이처럼 전 세계 플라스틱 공급망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해마다 수조 개의 플라스틱 제품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광둥의 이 공장은 그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노드에 불과합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 매 분마다 약 12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생산된다고 추정됩니다. 이 병들을 일렬로 세운다면 대략 27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두를 수 있고, 약 57날이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르는 길을 병으로 잇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백만 년 전 지각 깊은 곳에 묻힌 유기물에서 출발해 오늘 당신 손에 쥐어진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기화학과 기계공학, 그리고 초대형 산업 자동화가 어우러진 장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섭씨 900도를 넘나드는 고온, 수천 기압에 이르는 압력, 분당 수백 개에 이르는 생산 속도 속에서 원유는 정밀하게 설계된 공업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이 믿기 어려운 생산성이 엄청난 환경 비용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5,2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의 생태계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 강, 숲,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까지 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겨우 9% 남짓에 불과하다고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매립지와 바다, 육지 곳곳에 쌓여 수세기 동안 남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에서 100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이 유용한 이유였던 특성들, 즉 내구성, 방수성, 화학적 안정성, 긴 수명은 역설적으로 환경에서는 극도로 끈질긴 오염원이 되게 만듭니다. 길이가 몇 밀리미터도 안 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은 이제 북극의 얼음, 가장 깊은 해구, 남극의 눈 속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의 혈액과 장기 속에서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해양 동물들은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다가 장이 막혀 죽거나 몸 안에 축적된 독성 물질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해마다 바다 포유류 약 10만 마리, 바다새 약 100만 마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추산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대체 소재를 널리 보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질과 맺어 온 우리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유망한 시도로는 플라스틱을 다시 분자 단위의 원료로 되돌리는 효소 재활용 기술, 식물 기반 원료로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동일한 플라스틱을 사실상 무한 순환시키는 폐쇄형 생산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더 나은 재활용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대체 소재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소비 패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과감히 줄여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플라스틱 생산의 세계를 함께 여행한 시간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콘텐츠를 산업 공정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료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깊이 있게 다루는 공장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에는 어떤 산업 공정을 다루어 보고 싶은지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제안을 하나하나 읽고 앞으로의 영상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다시 만나요.